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 미국장도 좀 어렵게 마감이 됐고, 또 내일부터 장이 개장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쉽지 않은 또 다른 한 주의 출발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사실 뭐 현재 같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너무 뭐 극단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사실 없죠.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하락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원인을 알려고 하고 이유를 알려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면서 조금 더 주식에 대한 경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일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지금은 이런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을 못 챙겨서 뭐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만 보고 하락을 그냥 견디고 버텨서 흘려가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좀 애매하거나 뭐 이도저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의 흐름을 인지하시고 그 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인지한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가장 데미지를 크게 주고 있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결국에 금리 인상하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정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1월 달까지의 전체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다시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내용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 거고,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가 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산업들 몇 가지를 좀 꼽아가지고 얘네들 산업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볼게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먹거리가 좀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중심으로 했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급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1년치의 매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1년치의 수치랑 지금 현재 2달도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도, 이 매도 금액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년도 이후에 역대급의 매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실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전반적인 개별 이슈들만 살펴보더라도 이게 너무 좀 사실 좀 구린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이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개별 종목들, 특히나 시총 상위 우량 종목들의 어떤 약간 그런 배신감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저 같아도 코스닥 시장을 지금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자니 한국을 계속해서 패대기를 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는 계속 좀 이어지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키워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만 좀 조용해지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으로 또 물가도 잡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오히려 이제 슬슬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분위기가 조금 더 고조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사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지금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게 뭐 앞으로 전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막말로 기분 확 돌아가지고 포 쏘면 그만인 거지,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거기에 맞게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존 전략을 우선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대부분의 차트들이 다 망가졌고 대부분의 시세들이 많이 무너졌고, 반대로 지금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2%대로 안착을 하면서, 물론 금요일날 다시 2%를 하회했지만 2%대까지 다시 올라서니까 금융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는 주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쪼개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섹터와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싹 다 많이 드렸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연 지금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먹거리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섹터, 좀 시총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정말 짧은 트레이딩이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살 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사실은 지금 생존 전략이에요. 왜냐면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시장에서 어디 한쪽으로는 쏠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쪽으로 트레이딩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챙기는데, 지금은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예시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5파잖아요. 그렇죠? 조정 한번 상승 이렇게 해서 상승 5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 A, C,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상승 1파 나오고 조정 2파 다음에 상승 3파로 가야 되는데, 상승 1파 이후에 그냥 조정 A파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잘 안 먹혀요. 완전 초입에 뭔가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도 매매를 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챙길 것들은 챙기고 있단 말이죠. 수익률의 퍼센테이지는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단타를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또 득일 수도 있는 거고, 단타라는 것 자체는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초 단위의 이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에도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며 호가며 지수며 관련 섹터의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또 순간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또 시간대별 움직임까지도, 이게 단타 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게 단타 차트만 보고 딱딱딱 뭐 어디가 지지고 뭐가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 매매도 굉장히 큰 기술을 요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 판단이 정말 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했을 때 리딩으로 또 두수 세수 앞을 봐서 리딩으로 회원님들께 떠먹여 드리듯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수익이 엄청 막 퍼포먼스 있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누구는 또 하루에 한 종목으로 100만원대 수익도 보고 50만원대 수익도 보고, 이렇게라도 뭐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챙길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또 기술을 요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 어려운 시장인 건 맞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누구는 이런 날 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또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같이 챙겨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단타 치러 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단타를 치러 오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너무 그냥 뭐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흘려보내지만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문제를 틀렸을 때 또다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매매 일지는 좀 쓰고 계신가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합니다.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해서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락이 나오면 그냥 에이씨 하고 치워버리죠. 그랬을 때는 그 다음 하락장이 오면 또 에이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나 스스로가 발전이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시장이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장을 좀 이겨내려고 파고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 하락이 왔을 때 이거 지난번에 이랬었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다라는 게 이미 나한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시장은 결국 우리 앞에 위기라는 글자로 오지만 괄호 열고 그 뒤에는 기회라고 써져 있다.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힘든 시장이 지속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싶어질 그런 아마 마음가짐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그 우상향 중에 지금 일부 변동을 좀 확대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일 뿐, 이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괜히 막 어디서 비싼 상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 또 그 비싼 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입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식을 또 제대로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영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드리기보다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오셔서 지금 이 주식시장을 절대 하루하루가
하락장이더라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뜻의 제가 이벤트를 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많은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또 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해서 추후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내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벤트 혜택 바로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좀 오름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역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이죠. 금융주. 특히나 우리는 금융주라고 이제 불러야 되죠. 지주사들이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은행주들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금요일 기준으로는 좀 하락을 보였어도 시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시세적인 측면이 전부 다 역행하고 있죠.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만 대표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좀 신고가 랠리를 연속적으로 좀 보여줬는데 금융주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보일 때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융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증시라든지 이런 큰 틀이 시스템적으로 다 무너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평가를 보통 해요. 금융주들이 만약에 좀 추락한다 이랬을 때는 이게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거 뭔가 시스템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시스템 악재가 혹시나 있나? 어떤 시스템적인 우려가 있을 때 금융주들의 시세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실제 실물 경기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단순하게 그런 이슈만으로 금융주들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인다? 이거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물론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저렴한 건 맞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합당한 이유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우리는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더 올라서 수익을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물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까지는 계속 변동성을 나타내겠지만 얘네들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왔어요. 얘네들이 주가가 영원히 못 간다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늘 강조를 좀 해왔었는데 지금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금리를 싸게 내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좀 써라 이거잖아요. 근데 돈을 갖다 쓰라고 돈을 풀어줬는데 돈을 싸게 팔았더니 자산 시장으로 많이 좀 쏠렸죠. 시중에서의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더 이런 환경이 못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데미지가 좀 컸었고 기업들도 또 우리가 코로나 한참 초반에 1차, 2차 유행까지는 셧다운도 많이 좀 일어났었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돈을 풀어서 돈을 좀 쓰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금리를 낮추는 주 목적인 건데 사실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금리를 낮추긴 낮췄지만 이 돈들이 다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최근까지는 또 코인까지 이래가지고 이런 위험 자산들이나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좀 많이 형성을 시켰죠. 적정 값어치 대비해서 너무나 큰 가격을 치솟게 되고 그런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가 실제로 그쪽으로 돈들이 많이 갔죠. 이동을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영투 막 빚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빚내수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영혼이 다 타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산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또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년 넘게 하락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또 물타고 뭐하고 또 돈 또 끌어다가 또 뭐하고 뭐 계속 빠지죠. 근데 금리는 올라. 금리는 올라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세들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은행 쪽에서는요, 여러분들 부실 채권의 우려가 커질 때는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마련을 해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부실 채권으로 돈을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은행은 내줬던 돈을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럼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익을 보고 있을 때 이거 혹시 모를, 그러니까 약간 비상금인 거죠. 혹시 몰라서 내가 이게 손해를 본다면 이 돈으로 비상금으로 그걸 메꿔야지 하고 이렇게 따로 마련해 두는 돈이 이익을 봤을 때 따로 마련을 해두는 돈이 대손충당금이에요. 은행 쪽에서도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돈을 갖다 끌어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높아지고 있죠. 회수를 못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계속해서 대손충당금을 더 마련을 해나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돈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다 이야기를 하죠. 역대급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봤을 때는 조금 우려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말씀드린 비상금 명목에 대손충당금을 계속 더 확대하면서 마련을 하고 있다. 물론 부실채권이 오히려 별로 생각보다 없네? 그러면은 그건 다시 나중에 이익으로 다 잡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 가계대출 순증과 6대 이하의 은행 비중 추이를 좀 보시면은 5대 시중은행들의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자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계속 가해 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하나, KB, 신한,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잖아요. 그 시중은행들의 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인 거예요.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얼마큼 더 늘어나고 있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는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는 증가율은 대비잖아요. 대비. 이 퍼센테이지는 대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조 원의 대출을 풀어 있는 상황이에요. 10조 원의 여신을 풀어줬는데 10조에서 11조밖에 안 돼.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죠. 근데 1조에서 5조를 내줬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5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대비이기 때문에, 대비로만 봤을 때는 카뱅이 압도적이긴 하죠. 근데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 카뱅이 현저히 적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시중은행들하고 카카오뱅크나 추후에 상장될 K뱅크, 토스뱅크까지 비교를 했을 때 이걸 좀 구분 지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신한, 하나, KB, 우리는 지주사예요. 단순하게 은행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KB금융이다. 그럼 밑에 증권, 캐피탈, 보험, 카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 그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만 단독 상장이 돼 있죠. 카카오뱅크의 은행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시세도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갔는데 반대로 4대 금융지주들은 그래도 좀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 은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카뱅과 토스뱅크, K뱅크 이렇게 해서 뒤따라 나머지 기업들도 상장을 하면은 이거 분명히 판이 좀 바뀐다라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은행을 먼저 금융 쪽으로 해서 제가 먼저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다음 섹터를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려보면은 자동차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주가도 사실 잘 못 가기도 못 가지만 가장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전기차나 혹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차를 살 때 옵션들이 있죠. 하다못해 트렁크 자동으로 여는 거, 그것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갈 때는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한데,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돈이 안 돼요. 저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TSMC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생산이 TSMC가 40% 정도를 차지는 하고 있고, 일본의 기업이 한 뒤이어서 20% 정도를 차지는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한 자릿수밖에는 비중이 안 돼요.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조금 하고 있는 거 그마저도 축소시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으면서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왜 차량용 반도체를 안 할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 이슈가 사실 1년 넘었어요. 왜 1년이 넘도록 지금 뭔가 임팩트 있게 이쪽으로 뛰어든다라는 그 회사들이 보이지가 않을까요? 돈이 안 됩니다. 마진이 안 남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똑같은 개수를 뽑아내더라도 PC용, 서버용 그 반도체 대비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 사업을 뛰어들고 캐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를 시켜버려요. 안 합니다. 돈이 안 돼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완성차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찍어내고 있잖아요. 조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앞으로 더 자율주행화되고 더 이 시스템을 갖춰가고 더 기능이 늘어나고 옵션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더 고도화될수록 반도체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럼 수요가 계속해서 더 증가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 공급은 지금 못 따라옵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사실
이격이 좀 벌어지고 괴리가 넓을수록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가격이 안 따라와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자동차 산업 좋아요. 좋은데 차량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 판매율은 이제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그렇게 임팩트 있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차를 많이 팔아요. 돈을 많이 모으는데 차를 못 팔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 중간중간에 공시가 날라오죠. 현대차 뭐 울산 몇 공장 몇 라인 뭐 멈췄다. 언제까지 멈출 예정이다. 이유는 반도체가 없어서다. 지금 이 이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좋아요. 내연기관차 판매는 줄어들고 전기차 판매 비중은 높아지지만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 비중은 계속 임팩트 있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부진한 이유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지금 2차 전지의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죠. 전 세계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기차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같이 우러러 보기는 봐야 되지만 아무튼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셀 기업들까지 해서 다 물론 전망은 좋아요.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좋은데 굉장히 못 간다라는 점.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SDI도 사실 시세가 좀 많이 처지고 있고 일부 소재 종목들도 4분기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나왔어요. 예상 대비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역시나 지금 전방에서 생산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전방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밑에 후방까지도 계속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요것만 좀 인지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만 따로 놓고 본다면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말고 반도체만 따로 본다면 최근에 뭐 키옥시마 관련해가지고 오염 이것 때문에 정비하고 뭐 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낸드 시장에 공급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낸드 가격 변동하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또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건 일시적이에요. 키옥시마가 다시 정상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면 얘네 일시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시세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더 보일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성장세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단발성이지. 반사수혜를 본다라는 거는 저쪽이 다시 공장이 가동화되면 쟤네가 사업을 철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공장을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은 동종업계의 B나 C 쪽으로 이 물량이 넘어가서 얘네들이 구조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죠. 근데 A 기업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산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 어떤 쇼티지 현상에 대한 물량은 B와 C가 논아서 먹긴 먹지만 얘가 공장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 B랑 C는 다시 그 물량 뺏기는 거겠죠. 기존의 고객사들은 얘네들한테 하겠지. 임시 방편으로 B랑 C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B랑 C랑 넘어갔다가 이거 보니까 A보다 B, C가 좀 더 괜찮네. 서비스도 그렇고 품질도 괜찮네. 그러면 고객사 이탈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들은요. 공급계약 체결을 맺어요.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주를 받고 물량을 이렇게 따내겠다. 그래서 우리 공시 뜰 때도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기간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을 통상 맺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A라는 기업이 그 잠깐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다시 다 정상화가 된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구조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단발성 이슈가 더 크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낸드 가격도 좀 오르겠죠. 그래서 낸드 가격은 올라 오히려 저쪽의 물량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혜는 받아. 하지만 이거는 현재는 단발성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뭐 게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게임 기업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1세대는 PC, 2세대는 모바일, 3세대를 이제 메타버스로 꼽고 있는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80조 원 이상을 갖다가 현금을 주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죠. 1세대 때는 진짜 덕후들도 많이 나왔던 블리자드예요. 블리자드 뭐 저도 관련 게임을 여러 가지 뭐 해봤고 지금도 간간히 하고는 있지만 참 매니아층들도 은근히 많아요.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한 생태계가 이 게임 플랫폼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출을 하고 진입을 했을 때 또 메타버스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서버나 클라우드잖아요. MS가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도 매 분기 40% 50%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잖아요. 클라우드 파트가 지금도 그렇게 해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더 상용화되고 더 구축이 된다면
클라우드 이 서버 당연히 더 필요로 하겠죠. 그쪽 매출 더 많이 증가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MS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는 또 게임이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 대한 엄청난 덕후들을 낳았던 막강한 이 블리자드를 인수를 한 거죠. 웃돈까지 얹어서 83조 원 줬죠. 그 정도로 주고서 인수를 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가장 시총이 큰 시총 상위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도 진짜 막 1,000조 원대 넘는 시총을 자랑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새로운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아직까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100조 원대 현금 있으면 뭐해? 돈 안 쓰잖아요. 돈 쌓아서 뭐 할 건데? 계속 뭐 이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도 물론 많이 풀지만 안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뭐 공격적으로 뭐 하니마니 이야기, 이재용 부회장 나올 때부터 계속 있었지만 지금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제 미국은 추진을 합니다. 미국은 그때그때 딱 뭐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자꾸 이슈만 할 것 같다, 할 것 같은 뭐 예정, 뭐 일정, 자꾸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부진한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로 추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짜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았어요. 제조업들은 생산을 하고 원자재를 입고를 해서 반제품을 생산을 하고 직접 완제품까지 생산을 해서 또 유통을 시키죠. 수출을 하든 국내 뭐 하든 납품을 할 때 또 물류비가 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들에 다 인플레이션이 왔고 모든 것들에 다 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어요. 매출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면, 오히려 플랫폼이나 게임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딱 편집 다 끝나고 작품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 동시에 론칭을 시키죠. 그럼 수출이라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게 뭐 배 타고 갑니까? 드라마가 배 타고 뭐 CD를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앱 딱 들어가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제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았던 산업군들이긴 해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았던 비제조인데,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장주들이나 이런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게 또 플랫폼이나 게임 기업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게임이 빠졌죠. 근데 반대로 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조업들 약하죠. 아니, 제조랑 비제조 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적이 좋다 떠들지만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들과 비제조업의 아주 좀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스케어, 얘네들은 당장에 돈을 법니까? 못 벌어요. 버는 애들도 있죠. 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형제들 다 돈을 법니다만,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럼에도 실적보다도 정말 뭐 CMO라든지 이런 그 직접 찍어내는, 그러니까 약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도 사실 주가가 임팩트 있게 올라가려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은 야, 저거 타이레놀 좋대, 저거 뭐 좋대, 그렇게 해서 이 약 많이 팔리겠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그거는 소비자 입장이고, 투자자 입장으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은 임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혹은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는 단번에 그 막 조 단위로 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잖아요. 그동안의 임상 데이터들 최종적으로 임상 3상을 완료를 해도, 사실 임상 3상 완료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자체적으로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완료한 기업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까지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장벽이 높고, 3상을 성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3상을 성공해서 한국과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FDA 승인을 받아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판 허가까지, 판매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최종 약을 찍어낸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멘텀이 사실 많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 대중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해졌어요.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뭐 샀다 하면 뻥뻥 뛰죠. 근데 뭐 이슈가 있으면 막 뛰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안 가죠. 막 조단위 수출, 기술 수출해도 못 갑니다. 왜 못 가? 저거 해봐야 그 단기적인 이슈고, 쟤네들 제약바이오 이러면서 다 알아요. 이제
제약바이오의 전임상이 어떤 관계고 1상, 2상, 3상과 그 기본적인 틀조차도 이제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알아요. 시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면 주가가 못 갑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가가 더 잘 올라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는 너무 똑똑해졌어. 왜? 극과 극을 많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라젠 같은 종목 한때는 진짜 시총 상위 원투탑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상위 시총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났죠. 신라젠 보시면 22,000원, 뭐 그 전에는 월봉 주봉 보시면은 152,000원 하던 놈이 지금 12,000원 와 있잖아요. 12,000원 와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 지금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고 배겠어요? 이러면 이런 종목 나 들고 있어, 이런 종목으로 나 피해봤어, 망했어 라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훈수를 둡니까? 야, 주식은 공부 안 하면 못해 라고 훈수를 둬요. 그렇게 해서 나름 주식을 또 해봅니다. 공부를 해봐요. 공부를 해보니 야, 제약바이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보통 제약바이오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17년, 18년, 19년 요때인데 그때 한참 붐을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서 이제 와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뭐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삼바는 지금도 좋긴 하지만 셀트리온 형제들 못 가잖아요. 날아갔잖아요. 그쵸? 셀트리온 형제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 빠진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살벌하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쉽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그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결과론적인 어떤 공시가 아닌 이상 못 갑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못 가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고, 금융주들 뭐 말씀을 다 드렸고, 화학도 사실 제조업이고, 화학 케미칼 이쪽은 또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유가나 그리고 이런 시크릿컬 업종들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경기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경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섹터들,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플랫폼, 게임, 헬스케어, 금융, 화학, 이 대표적인 섹터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주식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림 맞추기, 그리고 뭐 누가 좋다 해서 뭐 사서 오르고 내리고 게임하듯이 절대 돈을 못 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눌러서 다음 매도할 때까지 운 좋게 몇 번은 돈은 벌겠지. 근데 그 운이 매번 따라줄까요? 운을 내가 실력이라고 믿고 들이대서는 안 돼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박살 나요. 진짜로. 언젠가는 그 깡통 찹니다. 왜? 제가 차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없이는 아무런 대응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를 때까지 그 운, 여러분들 하루에도 매매를 여러 번씩 하는 분들 있죠. 한 달이면 매매가 몇 번이고 1년이면 매매가 몇 번이에요. 정말 수천 번이 될 텐데 그 수천 번의 운이 나한테 따라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투자는 안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된다. 주식으로 정말 대박을 보고 싶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해서 나쁠 건 없죠, 사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정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시청하시더라도 차트만 가지고서 여기서 뭐가 어떤 이 그림 분석하는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물론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매수는 예술, 뭐 매도는 기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뭐 이러나요? 아무튼 뭐 기술이라고 하고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종목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두시고 항상 스토리를 좀 중요하게 보고 경기 흐름을 중요하게 보고 시장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됐고 여기 뭐 보니까는 어디가 지지선인데 여기서 무슨 캔들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이게 무슨 패턴이고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지금처럼 시장 빠지면 답 없습니다. 다 빠지는데 뭐 지금 그림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태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 그림만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예술적으로 다가간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쌍바닥 유형 만들면서 바닥에서 도지형 이후의 망치형 캔들, 이거는 상승 전환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오히려 사지 말라고 그랬죠. 매도를 더 하라고 했어요. 시세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돌려줄 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해라. 왜 그랬을까요? 경기 흐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을 그동안 두드려 팼던 내용들이 악재가 해소가 안 됐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여기서 돌린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회원님들은 오히려 여기서 같이 매도를 했어요. 더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자리부터도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해서 또 꽂게 생겼잖아 지금. 그쵸? 그럼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맞았어요? 예술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맞았습니까? 근거 있고 논리 있게 주식하는 사람이 맞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누가 맞았어요?
그죠? 물론 저도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2020년도 이런 시장 누구나 돈 버는 시장이에요. 아무거나 눈 감고 그냥 시장가 매수 때려서 2, 3일만 버텨도 다 돈 버는 시장이었어요. 아무나. 지금은 아무나는 돈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옆에서 누군가가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 시장도 어려운데 뛰어들어 리딩 서비스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몇백만 원 상품 주고 그 가입비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정말 여러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정말 이처럼 이렇게 저렴한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흔치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반드시 좀 여러분들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좀 작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내 투자금 대비해서 44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돈이 비싸지 않게끔, 저 44만 원이라는 가격이 비싸지 않게끔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교육들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내용들도 이 정도인데 VIP 방에서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육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서 다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후회 없이 또 뭐 언제 만기가 됐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운에 맡긴 투자 끝났습니다. 지금 절대 운으로 돈 벌 수 없고요. 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운이 실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운이 실력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오셔가지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추가적인 또 힘든 시장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옵니다. 계속 와요. 그거를 늘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과 능력을 좀 갖추는 시간들이 저랑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